그죠? 따스함이 없고 시원한 꽃향이다라고 생각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뒤쪽으로 가도 로스팅 자체도 진하게 하지 않고, 물론 이제 드립이긴 하지만 스코치드라든가 뭐 어떤 커피가 로스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거친 느낌은 없어서 표현이 잘 됐고, 깨끗한 게 마음에 들고, 아까 처음 마셨을 때는 스윗니스가 캔디 플러스 솜사탕처럼 열을 많이 받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캐러멜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는 달고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거는 메이플 시럽과는 다른 끈적임이나 텍처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스윗니스가 아니라 굉장히 그 마른 느낌인데 달고나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어가면서 베리류, 시트러스까지는 아니고, 시트러스가 아니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옥타브가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뉘앙스에서 약간의 푸른 사과의 느낌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얘를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마시면서 그걸 느낌을 느꼈을 때와 비슷한 것들을 떠올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손에 들은 마치 두 개가 다 똑같이 워시든 것 같아요. 그죠? 내추럴의 느낌은 없고.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에요. 산지가 다르면 점수 매길 수 없다예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니까 얘가 아까 그 오랜 역사 중에 원종이잖아요. 얘가 이제 페루까지 가면서 잃어버릴 것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변했죠. 제일 많이 변하는 게 텍스처예요. 질감. 참 묘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만의 질감이 있어요. 과연 그런지 향기 한번 맡아보고. 써 있었어. 약간 간장 달인 느낌이 나죠. 아까보다는 향이 진하는 얘기고, 그 느낌이 카카오, 다크 초콜릿의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왜? 색깔이 검게 느껴지면서. 자, 다시 깊게. 그러면서 earthy, 흙이나 혹은 약간의 연기와 같은, 얘 좀 거친 거 아니야? 로스팅이 좀 많이 간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고. 자, 이제 스니핑, 킁킁. 써 있었어. 간장 달인 느낌이 좀 나요. 자, 이제 입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앞에 페루와 충돌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판단하지 않고 씻어내는 마음으로. 그러나 이럴 때는 향보다는 텍스처, 질감을 보는 거예요. 점막이 부닥치는. 혀에 떠올리고. 그죠? 약간 조금 더 질감이 좀 느껴진다면 맞아요. 아까는 얘는 굉장히 라이트하고 경쾌하고 가볍고 가뿐가뿐하다 그러면 얘는 뭔가 약간 감기고, 그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진다면은 그냥 부드러운 메를로 정도의 레드 와인이라면, 아까 페루 같은 커피에는 화이트 와인 같은 그런 경쾌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점막을 왕성히 부딪혀서. 대부분 뭐 입안에서 너티한 느낌이 나와요. 아몬드나 땅콩 같은 너티한 느낌이 나오고. 그러니까 향이, 얘는 향 쪽이 조금 많다 그러면 아까 페루 같은 경우에는 깨끗함, 클린,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죠. 이게 이 공간을 채우는 이게 풍선같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얘가 플레이버의 리치니스는 더 있고, 그런데 얘는 뒤쪽이 아까 페루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다고 하면 얘는 조금 거칠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바람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마지막 확인을 해볼까요? 옥타브 산미가 좀 높아서 얘는 시트러스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 산미의 옥타브가 좀 더 높죠. 이 페루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오. 품종은 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커피는? 페루 라르쿠마 게이샤 게이샤라 그러셨죠, 아까. 항상 이렇게 좋은 커피를 맛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테이스팅을 한 거를 요번 학기에 드시는 것만 정리만 잘 해놔도 좋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한번 만났을 때 에이, 그렇게 한번 먹는 거구나 하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서 저도 제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 지난번에 우라가랑 테루를 보면은 이제 정보가 어디고 산지가 높이는 어떻고 또 농장이 있다면 농장은 어디 농장이 너무 작다면 지역이나 또 혹은 스테이션 이름이나 조합 이름이나 그다음에 이제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게이샤라고 했고 이 아까 테루 같은 경우에는 구찌 지역의 에얼룸이죠. 에얼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뭐 봐서 하이얼룸, 에얼룸 이렇게 얘기도 해요. HEIR룸. 이거는 DNA가 다양해서 그러니까 우주선이 와가지고 외계의 우주선이 딱 왔는데 LA에 도착했어요. LA에 딱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황인종이 있어요. LA 한인타운에. 여기는 저 LA의 한인타운에 사는 A라고 하는 품종이 자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를 오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주선이 아시아로 와서 한국을 딱 봤어요. 한국을 딱 봤더니 A라고 하는 품종이 득실득실해요. 몽고 계열도 있고 거란 계열도 있고 여진 계열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DNA가 표현형은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보면 계통이 막 여러 개여서 하나로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냥 재래종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간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몇 그루가 가요? 한 그루가 가죠. 많아야 두세 그루. 거기서 재배를 시작해요. 그럼 DNA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굳어지죠. 그게 컬티바, 재배종. 그게 바로 티피카, 버번, 라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걔가 여기에 와서 컬티바가 됐지만 그 DNA는 바로 에티오피아에 근거를 둔 오리진이다 라고 해서 홍해 정도를 가지고 에얼룸의 원종에서 변했다. 돌연변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니지 계열을 해서 티피카 버번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2003년에 워낙은 이제 1930년도부터 게이샤가 시작이 됐는데 2003년에 파나마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던 T라인이나 아비시니아 전혀 뭐 게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는 게샤라고 불리진 않았었죠. T272들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먹어보고 야 얘는 기존에 먹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와는 다르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DNA를 추적해서 올라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카파 근처의 게샤라고 하는 숲에 그 DNA가 간단하게 해서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러니 얘는 여기서 갖고 온 애구나. 예전에 300만 년 뭐 몇천 년이면 DNA가 바뀌겠는데 1930년대에 채취해서 탄자니아를 거쳐갖고 코스타리카를 거쳐서 파나마까지 들어오는데 DNA에 자연에 노출되는 변종이 없이 그냥 그대로 원종이 와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1970년대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재무장관을 지낸 사람이 은퇴를 해서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을 구입을 해갖고 10년간 객토를 해서 스웨덴 사람이 키우던 바로 그 커피를 갖고 와서 자기가 키웠는데 그게 이제 맛이 표현형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이샤랑 파나마 게이샤는 아예 구별해서 이제 파나마 게이샤는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 인도네시아 자바 이런 것처럼 컬티바 재배종의 이름으로 굳어졌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진도 나가 볼까요? 큰일 났네. 작년이 아니라 오늘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10분의 1도 못 나가고 있는데 좀 분발합시다. 커피에 대한 아까 쉬는 시간에 두 분은 뭐 쉬는 시간이라도 자꾸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친해지면 마침 여기 머신이 있으니까 머신으로 밥이라도 좀 사주시면서 나 1시간만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잘하는 뭐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한번 해서 좀 배워보세요.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은 아니지만 커피에 대한 기술을 알아야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커피 일생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산지에 가면 한 번에 끝낼 일이에요. 저거는. 그냥 열매가 달려있고 그냥 열어보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거 보면 한 번에 딱 끝나는데 이제 곧 봄이 되면 여기 미사리의 커피 농장을 가서라도 우리가 프로세싱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씨앗이죠. 자, 씨앗에서부터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움직이는지를 발처럼 나오는 것은 커피가 뉴크롭이란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솔저처럼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직립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다가 밭에다가 심고 하와이 코나예요. 제가 2006년에 찍은 겁니다. 하와이 코나가 커피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하는데 뭐를 느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낮지? 높이가 해발 고도가 400m도 안 돼요. 그러면 왜 400m가 안 되는 데에서 저렇게 좋은 커피가 나오는 거지?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된다. 높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도가 낮게 유지가 돼서 녹색에서 빨간색까지 될 때의 그 숙성 과정이 성숙되는 과정이 길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바나나가 아니라는 거. 커피의 꽃말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10분이 모두 다 리셋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단체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자스민이에요. 이쪽이 자스민이고 자스민에 특히 아침에 아카시아 향처럼 막 올라오는데 커피꽃향이 그거와 비슷하다.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각설하고 그냥 커피 농장 가서 커피꽃 향기 맡으면 되잖아요. 지금 3월 커피꽃은 적겠네요. 지금 이제 녹색만 있고 5월 정도가 되면 빨갛게 익게 돼서 학생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미사리에 가가지고 하루 체험하는데 한 2, 3만 원 하면 프로세싱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가신 김에 화분도 하나 사갖고 오시고, 그죠? 꽃술에다가 카페인이 묻혀 있어가지고 벌을 유혹한다. 카페인의 놀라움. 저것만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나무 밑에다가 스프링쿨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커피를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스페셜티 커피. 요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 어떻게 저게 한 나무에 같이 있을까? 봄과 여름과 가을이 같이 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열대,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한 나무에 봄, 여름, 가을이 같이 있다. 그것이 수확할 때 왼쪽 골치 아프죠. 잘 익은 것만은 선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첫 수확, 두 번째 수확이 농장 이름으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가서 전화한 게 이 농장이 아니고 라 루이사 농장에 이제 제가 커피를 갖고 오는 데가 있는데 다 스페셜티 커피로 바뀌면서 200kg 정도는 사이즈로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수프리모만 원하는데 200kg면은 그걸 이렇게 할 저기도 못 된다. 그냥 잎이 그 밑에 단계로 그냥 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수프리모로 나누려면 몇 킬로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500kg도 해줄까 말까다.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마이크로 랏으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로 랏 개념 아세요? 모든 게 새로워요. 이게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있고 여기 한 나라의 콜롬비아의 메데진이다, 안티오키아다 라고 하면 안티오키아라는 것이 하나 있죠. 근데 저렇게 수확할 때 처음에 수확을 해서 잘 익은 거는 농장의 이름으로 팔려요. 요 조그만한 농장이 라 루이사라고 할 때 라 루이사 커피로 팔려요. 근데 수확을 계속하고 나다가 나중에 그냥 훑어가지고 막 파는 건 그냥 라 루이사가 속해 있는 이거보다 큰 안티오키아 커피라고 팔려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중에 조금 이제 과장을 하면 그해 년도에 팔리지 않거나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쪽 한국에서 A라고 하는 기업이 한 컨테이너 거의 한 19톤 되거든요. 19톤을 이걸 뭐 한 4컨테이너를 갖다가 한다. 한 80톤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큰 조합에서 콜롬비아 전역에 있는 거를 다 끌어 모아다가 여기서 팔아요. 근데 다 끌어 먹을 때 어떤 문제가 있죠? 사이즈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수프리모 사이즈가 뭐 17 이상 되는 것 골라내가지고 수프리모라고 붙어요. 콜롬비아 수프리모. 그럼 우리는 콜롬비아 수프리모니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잘 익은 것만 한 농장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싱글 오리진, 상대적으로 섞이지 않으면 싱글 오리진, 그 중에 이 큰 거대한 쪽에 라 루이사라고 하는 마이크로 랏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라 루이사라고 하는 곳만 하더라도 200톤이 넘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라 루이사 농장입니다. 여기가 밭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농부가 알아요. 후안파라고 하는 농장주가 자기가 봉우리가 이 친구 커피밭에 가면 봉우리가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경사지나 토양이나 햇빛이 일조량이나 딱 놓고 봐서 자기가 경험을 해봤더니 요 봉우리에서 나오는 커피가 항상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젠 라 루이사라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라 루이사 라 세븐이라고 하면 같은 농장이라도 아는 사람은 야 파 후안파 나 7번 줘 7번 다 나갔어 야이씨 그거 남겨놓으라니까 얼마야 그러면 요번에 그냥 카투라가 하는 게 한 12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1kg에 한 15달러 줘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비싼 게 뭐냐면은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잘 익은 것들만 이제 여기는 워낙 건들지 않아도 돼요. 요 때로화가 좋으니까 이 친구가 5, 6년 전부터 여기서 카투라 카스티조만 심다가 우시우시나 게이샤라거나 아니면 파카마라가 요즘에 사이즈가 크고 좋거든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여기다 슬슬 게이샤를 심기 시작했어요. 게이샤를. 그럼 얘는 최고의 여기가 게이샤를 심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데 시험적으로 해서 좋은 때루아에 정말 단가가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게이샤를 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라 루이사 게이샤 그러면 최고의 커피가 되는 거예요. 같은 농장이라도 마이크로랏의 가격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딴 데 좀 부족한 것들은 그러면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게 2015년부터 커피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카보닉 마셀레이션이나 아니면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나왔던 것이 지금 굉장히 올려서 그래요. 스페셜티 커피들은. 예전에는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1번 처음에 마셨던 거는 내년 거 들어올 때 1kg에 지금 3.9달러에서 4달러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미쳤어요. 콜롬비아가 12달러예요. 12달러.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됐어. 에티오피아 거 훨씬 맛있어. 에티오피아 거 사면 되잖아요. 자, 여기를 하기 위해서 라 루이사가 이제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해요. 자, 그런데 3, 4년 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사세스틱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두죠. 바로 인퓨즈드 커피라고 있어요. 얘는 과일을 버무리는 거예요. 체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사사세스틱한테 물어봤더니 1대5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쟤를 5로 하고 저기다 망고를 1로 무게 비율로 해서 섞어요.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약간의 발효의 과정을 거쳐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말려요. 그러면 그런 커피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망고나 바나나나 위치랑 버무렸다고 해서 그것이 스며들까?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같이 섞여서 한 12시간 퍼멘테이션을 해주니까 나중에 씨앗을 로스팅한다고 하더라도
망고의 맛이 나오는 거죠. 저걸 인퓨스드 커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논란이 있죠. 인퓨스드 커피도 산지에서 하는 거니까 가공법의 하나로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인퓨스드 커피라고 얘기를 해야지. 커피를 마셔봤더니 너무나 복숭아 같고 너무나 리치 같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돈을 많이 벌였죠. 리브레라든가 피치 커피나 아니면 프리츠가.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저렇게 될 경우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시나몬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점액질을 잘 보시고 왜 뒤집어져요? 저렇게 고르게 마르라. 또 저 꼭 저렇게 물기가 사라졌는데도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요? 빛깔. 이렇게 또 대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예, 물기가 사라져도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 저거를 안 하면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은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죠. 43도가 여기 씨앗이 43도가 올라가면 향기가 손실돼요. 그래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얘를 움직이지 않고 햇빛을 계속 받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43도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향들도 다 날아가서 그런 커피를 먹으면 덜 언더라이프드 된 커피처럼 물 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뒤집어 준다라는 거. 자, 그다음 파치먼트를 벗겨내는 거. 그다음에 저렇게 씨앗에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빼먹는 건데 저렇게 꽉 차야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덜 있거나 벌레 먹은 것들을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죠. 벌레 먹은 것들. 얘가 왼쪽에 있는 게 보러죠. 보러. 이 보러가 이제 루안다 커피의 포테토 디펙트를 유발하는 걸로 확인이 됐죠. 재 자체가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 들어가서 구멍을 뚫고 알을 낳으면 커피 생두가 거기서부터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는데 그런 경우에 포테토, 생감자의 느낌이 나더라라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죠. 잘 익은 거 우리는 커피의 저 세포 안에 있는 성분만을 먹는 거다라는 얘기고 염색한 겁니다. 이거 로스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추출한다고 할 때는 로스팅을 안 하면 얘들이 다 벽면에 붙는다는 얘기했었고 안에 성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나무 토막의 것만 우려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기쁘게 웃으셨죠. 차 같은 커피는 좋지 않다. 그럼 차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폴리페놀, 기본적인 산미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스팅에 대한 이제 얘기도 제가 한번 드릴 텐데 그때 다뤄보는 걸로 하고 반짝이는 게 뭐죠? 반짝이는 거. 크레마. 크레마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세워봐야겠죠. 크레마에 대한 정의도. 반짝이는 게 기름이죠. 기름이 왜 나오죠? 구기압의 압력 때문에 나오죠. 물에는 녹아나지 않죠. 그죠? 저게 어떻게 돼요? 혈관 건강에 안 좋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라. 지금 건강에 좋은 커피는 점차 어디로 가고 있어요? 콜드브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콜드브루는 커피가루와 오래 만나면서 클로로겐산, 폴리페놀을 많이 빼내요. 그래서 라이트 로스팅을 해가지고 콜드브루를 하는 것이 건강 커피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논문에선 그래요. 캡슐 커피 드시지 말라라는 말씀 쭉 드렸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125ml를 할 때 발자국이 10분 동안 샤워하는 양인데 저거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실 때 커피를 덜 써야겠다. 덜 쓸수록 환경을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칭찬받는 커피가 역설적으로 무슨 커피예요? 캡슐 커피예요. 캡슐 커피는 한 잔에 5g, 5.5g이면 해결되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캡슐 커피가 자연을 훼손시킨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큰 소리 치죠. 우리는 한 잔에 5g밖에 안 써. 그게 결국 커피 나무를 아끼는 거고 벌목하지 않는 거야.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드립커피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는 말려서 꼭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환경교육이에요. 저기 캘리그래프나 아니면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집게로 걸어놓고. 응? 저게 필터를 갖다 말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 이렇게 탁 털어내고 그렇죠. 저거를 이렇게 예, 씻어서 그늘에다가 말리거나 어느 정도 말리면은 책갈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루아. 자, 이제 요거 이제 인퓨스드 커피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두를 물에 빠치면 돼요. 그러면 워낙 생두라면 가운데 형태가 나와야 되죠. 왜? 버무리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깨끗함이 나와야 되는데 왼쪽, 양쪽은 어때요? 생두인데 시커멓죠? 버무렸다는 거예요. 과육이 말리면서 저걸 가지고 사사세스틱이 외치는 거예요. 인퓨스드 커피에 대해서. 근데 인퓨스드 커피는 몹쓸 커피라는 얘기를 그 친구보다 제가 먼저 썼죠. 괜히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럼 저렇게 새카매진다는 게 뭐냐? 위에서 본 거예요. 얘는 물에다 빠뜨리니까 어때요, 지금? 살아있죠? 양쪽은 다 죽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죠? 인퓨즈를 해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워낙 묵은 커피에 갖다 향만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죠? 생도 안 좋은 거에다가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생두가 오래 묵거나 안 좋으면 향이 안 나오니까 묵은 커피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버무리죠. 그러니까 물에 빠뜨려놔도 생명 활동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얘는 지금 하루 전역한 건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더 중요한 건 얘들이에요. 쟤들이 또 하루가 지나면은 하루까지도 안 갔죠. 얘가 이렇게 생명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곰팡이가 펴요, 양쪽에. 저긴 유기물이 많다는 거죠. 저게 어디서 문제가 돼요? 로스팅할 때 문제가 돼요. 인퓨스드 커피는 유기물이 많은 상태에서 볶게 될 경우 이것이 다 컨테미넌트, 오염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댁에서 로스팅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커피가 너무 리치 같고 너무 뭐 같다. 근데 파는 사람은 품질이 좋아서 복숭아 향이 납니다. 망고 향이 납니다. 근데 드셔보면 망고 맛밖에 없고 복숭아 맛밖에 없고 다른 것들을 다 압도해 버리니까 밸런스가 다 깨져 있죠. 복숭아 같은 커피, 그럼 복숭아 드시면 돼요. 이 말을 활용하세요. 망고 같은 커피, 망고 맛만 망고 드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거는 나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안 좋은 건 워낙 커피에서 나오는 맛인 것처럼 저 과정을 얘기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엘러지 있는 사람 혹은 컨테미넌트. 같은 조건이라면 인퓨스드 커피를 로스팅할 때 로스터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안 좋다는 뜻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반 강의를 할 때 헤즐넛향 커피, 바나나 우유와 바나나 맛 우유의 차이. 뭔가 집어넣는 것. 커피 자체에서 헤즐넛이 나와야 되는데 향을 집어넣는 건 무조건 생도가 안 좋은 거예요. 버려야 될 거를 향을 입히는 거죠. 케냐 AA 톱이라고 나오는 건 앞으로 우리는 첫 번째 수확, 두 번째 수확한 건 이렇게 팔린다 그랬어요. 농장 이름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케냐의 어디 거냐라고 할 때 어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커피를 드셔야 돼요.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정무역의 커피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왜 페어트레이드가 됐나? 페어트레이드 전에는 뭐였나? 대한무역이었어요. 얼터너티브. 왜 대한무역이 페어트레이드로 바뀌었냐?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과제물로 해서 제출하세요 하는 순간 확 집중을 하시죠. 공정무역과 관련된 논문을 몇 개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첫 학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첫 학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가지 않은 길에 첫 길을 낸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학기 올 후배들을 위해서 특히 논문 같은 건 잘 모아놓으세요. 좀 모아놔서 야 이게 우리 선배들이 지난 학기 공부했던 논문들이고 여기서 학과 중에 논문 관련이 나오면 그거 어렵게 찾지 말고 여기 있는 것들 그거 신입생 환영회 때마다 1테라 USB를 해서 거기다 논문을 갖다가 딱 담아서 주는 걸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을 지금 기회예요, 기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커피의 전문가가 되세요. 응? 자, 그래서 이거 페어 트레이드가 두 개가 있죠. 저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차이냐면 상품에다 커피에다가 하나에다가 딱 주는 공정무역 마크가 있고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줘서 그 업체가 하는 건 모두 다 공정무역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제일 화나는 건 뭐죠? 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산지를 가고 더위에 그 등살에 껍질이 벗겨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커피가 자연 친화적이고 소중한 커피라고 해서 돈을 주고 마크를 사야 되나요? 그 마크는 벨기에와 독일의 시원한 사무실에서 자판 하나로 니들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다 아니다를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나요? 라는 데에 대한 회의감도 좀 가져보자. 그래서 함부르크는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정부가 자치정부가 공정무역인지 아닌지 우리가 결정해 줄 테니까 비싼 돈 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걸 시작해야 되는데 한국도 한국의 공정무역 마을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굉장히 막 흥분해서 봤더니 그냥 이거의 아류가 돼버리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부산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엄청난 돈을 내가지고 커피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SCA 대회에 예선전이나 거치고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회를 만들어서 아시아 쪽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라고 생각해서 몰려오게끔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은 너무나 잘 맞춰져 있는데 그냥 편하게 SCA의 지역 예선이나 거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대동단결하라 커피학과 대학원생들이요. 전 세계의 커피학과 대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엄청난 파워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하나하나가 고통스럽더라도 남들이 안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권태훈 이사장이죠. 언제 기회가 되면 보실 겁니다. 맹글라바. 이 사람 목숨을 걸고 미얀마에 들어가요.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사라지지만 페이스북에 올렸나? 제 카톡으로 왔나? 미얀마라면서 소총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중국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3년 됐죠. 3년간 미얀마 커피를 맹글라바 커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에다가 갖다 준 돈이 제가 아는 것만 한 1억 5천만 원이 돼요. 워낙은 아이들한테 예술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키워주고 싶었는데 미얀마 군부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커피를 갖고 와서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카톨릭 재단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저도 힘들어요. 이 커피를 제가 볶아주고 있어요. 오크토론 카메룬이죠. 빨간 거 우리가 테라로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카메룬 커피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안강중 대표죠. 언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사는 곳도 가까워요. 용인에. 목숨을 걸고 카메룬에 가죠. 눈물 겨운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조금 시간이 돼서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거나 이렇게 좀 편안할 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정말 눈물 나죠. 저 사람이 나 갖고 오는 목숨을 걸고 갖고 오는 커피를 그래 벨기에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공정무역 커피 마크를 돈을 주고 해갖고 내가 내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돼요. 뭔가 잘못됐죠. 그래서 안광준 대표랑은 예전부터 의기협회에서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은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나 재작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공정무역이 뜻도 좋은 거기도 하니 공정무역 마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도 공정무역에 가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도권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개인들은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죠.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보세요. 라퓨타가 나오죠. 천공의 섬. 미야자키 하야오의 라퓨타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사람과 라퓨타, 거기 공간에 떠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삶이 달라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커피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자치단체나 행정단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부터 그거를 사업을 따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앞으로 재분배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의 엔진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 나눠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 행정을 통해서, 복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를 갖다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든다. 벌써부터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NCS가 아니면 학원에 안 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탄할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NCS에 하시면 돼요. NCS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초창기보다는.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가 굿즈입니다. 커피 한국사 얘기는 오늘 또 다른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사 얘기는 한 2분만 개략적으로 쭉 훑어보고 우리가 저걸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왕조실록에 커피가 나오는 대목들이고, 고종께서 커피를 처음으로 드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1897년에 아간파천 때다? 아니라는 거. 아간파천은 1896년이죠. 아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서 먼저 드시진 않았을까? 천주교 신자 중에 외국 문물을 먼저 만든 사람은 이승훈이죠. 이승훈 정조 때죠. 그럼 정조 때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죠? 차를 좋아하셨던 정약용 선생님 계시죠. 정약용 선생님의 누이가 이승훈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면 정조 때 맞아. 안경도 쓰고 있었고 서구 문물을 알고 있었지. 그럼 우리는 무슨 영화를 봐야 돼요? 자산어보를 봐야죠. 1802년 정약전. 그것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책도둑이라고 하는 것, 일 포스티너와 패턴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한 우매한 사람이 지성인으로 커가는 과정에 지성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냐? 지성인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벽이 심편 이야기, 이분이 베르네 신부이시고 순교하셨죠. 그 다음에 아간파천의 진실. 지금 요즘에 커피 한국사에서 쑥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커피 공부 처음 할 때 거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손탁. 그죠? 그거 갖고 싸웠어요. 미스 손탁이다. 미스 손탁이다. 막 그래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미스가 맞죠. 이분이 이미 1884년에 정복궁에서 커피가 제공되고 있다. 아간파천보다 12년이나 앞서서죠. 그런 얘기들. 우리의 커피에 대한 한국사, 담단정의 이야기들 쭉 해서 한국사도 한번 다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세계사. 좀 지난번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커피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대학원생이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알고 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가 왜 미켈란젤로는 선악과를 우리는 사과로 알고 있는데 그리지 않았을까? 그죠? 미켈란젤로 우리는 다 사과로 알고 있는데 사과가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파리는 무화과인 이 불편한 진실. 그럼 이제 돌아가셔서 무화과의 잎과 사과 잎은 어떻게 다른지 보셔야겠죠. 저 오리발처럼 생긴 건 뭐죠? 우리나라에 제일 흔한 칡뿌리도 오리발처럼 생겼죠. 그죠? 이제 슬슬 화가 나죠? 야,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 것이냐? 관찰이죠.
그죠? 계속 제일 오래된 기록이 누가 쓰는지를 제외를 한다면 에덴 동산이 제일 먼저 써졌던 얘기, 오래된 얘기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써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 얘기가 나오겠죠. 길가메시는 쐐기 문자로 이제 막 쓰여지는 거죠. 여기에는 커피가 있었을까? 와인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썼느냐 길가메시가? 아니다. 음료다. 그러면 커피다. 이런 얘기를 또 주장할 수가 있겠죠. 왜요? 엔키두가 길가메시와 싸우기 전에 9잔을 연거푸 마시고 싸움으로 나가는데 술 마시고 나갔겠느냐? 디오니소스를 갖다가 바코스를 초정한다면 술 먹고 싸웠겠지만 아니다. 에너지를 붐업시키기 위한 커피였다라고 주장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아니다. 커피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먹더라.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호주 선수들은 바리스타를 경기장까지 갖고 데리고 왔다. 야구에는 야구 대기실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탈리아 팀은 갖다 놓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커피가 그런 걸로 추정해 볼 땐 에너지를 부법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이 저기 어디죠? 러시아랑 지금 싸움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가 맞나요? 거기서도 이제 제지벨을 가지고 군인들이 막 커피를 마시고 있죠. 커피 실험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고 총을 쐈을 때 적중률이 높아진다. 커피를 주고 난 다음에 패스를 시켰더니 패스 성공률, 정확도가 높아진다. 놀랄 일이 아니라 다 나오는 얘기예요. 뉴스 검색에. 근데 그거를 거꾸로 찾지 말고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계속 하나씩 체크해 보자.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쭉 넘어갑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이것도 커피였다라는 주장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또 커피였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 1959년 율브린너 주연의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을 보세요. 그러면 커피는 안 나오죠.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그때 레반트 지역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시바의 여왕 얘기가 나올 때 커피에 대한 뭐랄까 그 떠오른 이미지가 좀 좋아지죠. 자, 이게 악수미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커피를 마셨을까? 일부 검색하면 나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커피를 마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지하게 찾았는데 누군가가 잘못 쓴 글이었다라고 봐요. 그런 글이 또 있죠. 그게 누구죠? 클레오파트라가 커피를 마셨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시바의 여왕과 혼돈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 어디서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썼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10번에 한 번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했다면 9번에 공들인 게 다 무너져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펜테의 이야기. 이제 이런 얘기가 커피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양 상식 정도의 얘기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저기서 구체적으로 품종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추출의 역사, 로스팅의 역사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모두 다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저는 이 얘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어디냐? 우커스의 책에 다 나와요. 우커스의 책에 거의 다 제가 쓴 여기에 90%가 우커스의 All About Coffee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볼 때 인문학적인 거나 역사적인 걸 보지 않고 다른 거를 찾아보니 그 앞에 나와 있는 저런 소중한 우리의 인문학적 얘기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칼디의 전설 이 책 바로 얘가 칼디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사진 설명으로 딱 나와 있죠. 칼디 앤드 더 댄싱 고트 춤추는 염소. 저걸 가지고 1922년에 작자 미상의 프랑스 화가가 그렸다는 걸 1922년에 나온 책을 가지고 거꾸로 기원전 몇 년 전부터 이제 칼디가 막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리고 안토니 파우스토 나이로는 저는 책이
영문판이 두껍지가 않고 30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종교적인 얘기고 거기에 다만 커피를 마신 동물로 고트뿐만이 아니라 카멜이 나와요. 낙타가 나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저쪽 다른 분은 염소가 먹은 것이 아니고 카멜 낙타가 먹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는데 뭐 그건 뭐 스토리텔링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에 낙타와 염소가 다 함께 나오고 있다. 적어도 칼디는 이 책에는 안 나온다. 칼디는 만들어진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고 요거 하나 보고 다음 시간을 넘어가야겠네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의 세례를 따라서 커피 세례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나오죠. 뭐 악마의 음료, 마호메트의 음료인데 이게 클레멘트 8세가 드셔보시더니만 이렇게 향기가 좋고 맛 좋은 게 악마의 음료일 리가 없다. 뭐 악마의 음료라고 설사한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줘서 악마를 쫓아보낼 테니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마셔라.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저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오스트리아에다가 콜스치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콜스치키가 정말 비엔나 전투에 공을 세웠느냐. 그래서 콜스치키의 상까지 있고 블루버틀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 콜스치키가 실존 인물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황 클레멘트 8세에 대해서 교황청에다가 서신을 띄웠었어요. 이게 2020년 일부러 저걸 해놨어요. 교황청에서부터 온 회신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커피 비평협회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클레멘스 8세 교황님이 커피에 세례를 주셨던 내용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교황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격조 있죠. 저게 훈련이 돼 있어요. 신이 있냐 없냐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멋진 대답은 뭐예요? 대답을 들은 사람이 맞고 틀리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 그죠?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클레멘스 8세 교황의 재임 기간 중, 그죠? 605년에 이때 거의 재임 기간이 돌아가셔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615년에 뭐 이렇게 막 세례, 이거 참 엉망인 얘기죠. 이슬람 음료로 알려진 커피가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게 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풍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황청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거를 2020년부터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커피를 전공하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야기하자라는 거죠. 응?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에 대한 두껍지 않은 논문을 써서 하나하나 벽돌처럼 이렇게 쌓아놓으면 뒤에 오를 후배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 이야기가 이런 류의 이야기가 어느 하나의 작은 비평가 협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국대학교의 커피학과의 대학원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새롭게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자랑한 일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가장 권위 있는 데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요. 석사과정에 있는 여기라고요. 그러니 여러 선생님들의 업계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바부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5분 있다가 바바부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5분 쉬시죠. 응?